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지혜와 경륜을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보,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마침내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내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있고 노후를 위해 부어둔 연금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합쳐보니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1억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 물어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막연한 생각과 실제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당연히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하위 70%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르신을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워 정확히 70%에서 선을 긋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정도 기준 안에 들어오면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보자라고 정해놓은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월소득과 보유재산 이 두 가지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일종의 가상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소득평가액, 즉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인 소득평가액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고 받는 월급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아주 큰 공제를 해줍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건물을 세를 놓아 얻는 소득이죠. 특히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6%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넷째는 이자 소득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하는데요. 한 달 이자 소득에서 4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금 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개인이 따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일부러 늦추거나 당겨서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만약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소득으로 봅니다. 월세를 아끼는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보통 실제 시세보다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낮게 책정되므로 실제로는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10억 원짜리 자녀 집에 사신다면 매달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꾸는지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은 집, 땅, 건축물,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말하고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플러스 부채 이렇게 나온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재산 공제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둘째,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줍니다. 셋째, 부채입니다. 은행 대출금은 100%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수령액 전체가 부채로 잡혀 재산을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주택연금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앞서 설명한 복잡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나라에서 정한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당 기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이 온전히 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데는 약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그 부부의 사례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월소득 250만 원, 아내 월소득 120만 원, 65세부터 부부 합산 국민연금 72만 원 수령 예정, 서울 소재 시가 10억 원 주택, 차량가액 1,500만 원, 예금 및 보험 해지 환급금 등 금융자산 1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을 각각 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국민연금 72만 원과 예금이자 소득을 모두 더하면 이 부부의 월소득 평가액은 약 187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일반 재산인 주택과 자동차를 더한 후 대도시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금융재산 1억 원에서는 기본공 제 2천만 원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순 일반 재산과 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 1억 원을 빼줍니다. 이 최종 금액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약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187만 원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17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357만 원이 됩니다. 2025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보다 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소득이 있어도 이 부부는 아슬아슬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지레짐작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한마디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이처럼 다양한 공제 혜택과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으로는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어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노후는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그 권리를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고 품위 있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지혜와 경륜을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보,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마침내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내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있고 노후를 위해 부어둔 연금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합쳐보니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1억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 물어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막연한 생각과 실제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당연히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하위 70%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르신을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워 정확히 70%에서 선을 긋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정도 기준 안에 들어오면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보자라고 정해놓은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월소득과 보유재산 이 두 가지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일종의 가상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소득평가액, 즉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인 소득평가액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고 받는 월급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아주 큰 공제를 해줍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건물을 세를 놓아 얻는 소득이죠. 특히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42.6%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넷째는 이자 소득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하는데요. 한 달 이자 소득에서 4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금 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개인이 따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일부러 늦추거나 당겨서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만약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소득으로 봅니다. 월세를 아끼는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은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보통 실제 시세보다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낮게 책정되므로 실제로는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10억 원짜리 자녀 집에 사신다면 매달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꾸는지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은 집, 땅, 건축물,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말하고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플러스 부채 이렇게 나온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재산 공제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둘째,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줍니다. 셋째, 부채입니다. 은행 대출금은 100%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수령액 전체가 부채로 잡혀 재산을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주택연금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앞서 설명한 복잡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나라에서 정한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당 기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이 온전히 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데는 약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그 부부의 사례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월소득 250만 원, 아내 월소득 120만 원, 65세부터 부부 합산 국민연금 72만 원 수령 예정, 서울 소재 시가 10억 원 주택, 차량가액 1,500만 원, 예금 및 보험 해지 환급금 등 금융자산 1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을 각각 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국민연금 72만 원과 예금이자 소득을 모두 더하면 이 부부의 월소득 평가액은 약 187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일반 재산인 주택과 자동차를 더한 후 대도시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금융재산 1억 원에서는 기본공 제 2천만 원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순 일반 재산과 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 1억 원을 빼줍니다. 이 최종 금액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약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187만 원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17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357만 원이 됩니다. 2025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보다 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소득이 있어도 이 부부는 아슬아슬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지레짐작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한마디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이처럼 다양한 공제 혜택과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으로는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어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노후는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그 권리를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고 품위 있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지혜와 경륜을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보,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마침내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내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있고 노후를 위해 부어둔 연금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합쳐보니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1억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 물어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막연한 생각과 실제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당연히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하위 70%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르신을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워 정확히 70%에서 선을 긋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정도 기준 안에 들어오면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보자라고 정해놓은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월소득과 보유재산 이 두 가지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일종의 가상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소득평가액, 즉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인 소득평가액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고 받는 월급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아주 큰 공제를 해줍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건물을 세를 놓아 얻는 소득이죠. 특히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로 42.6%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넷째는 이자 소득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하는데요. 한 달 이자 소득에서 4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금 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 소득은 개인이 따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일부러 늦추거나 당겨서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만약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소득으로 봅니다. 월세를 아끼는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은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보통 실제 시세보다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낮게 책정되므로 실제로는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10억 원짜리 자녀 집에 사신다면 매달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꾸는지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은 집, 땅, 건축물,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말하고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플러스 부채 이렇게 나온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재산 공제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둘째,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줍니다. 셋째, 부채입니다. 은행 대출금은 100%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수령액 전체가 부채로 잡혀 재산을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주택연금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앞서 설명한 복잡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나라에서 정한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당 기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이 온전히 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데는 약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그 부부의 사례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월소득 250만 원, 아내 월소득 120만 원, 65세부터 부부 합산 국민연금 72만 원 수령 예정, 서울 소재 시가 10억 원 주택, 차량가액 1,500만 원,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 1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을 각각 공제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국민연금 72만 원과 예금이자 소득을 모두 더하면 이 부부의 월소득평가액은 약 187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일반 재산인 주택과 자동차를 더한 후 대도시 기본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금융재산 1억 원에서는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순 일반재산과 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 1억 원을 빼줍니다. 이 최종 금액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약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187만 원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17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357만 원이 됩니다.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64만 8천 원보다 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소득이 있어도 이 부부는 아슬아슬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지레짐작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한마디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이처럼 다양한 공제 혜택과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으로는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어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노후는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그 권리를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고 품위 있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지혜와 경륜을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보,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마침내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내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있고 노후를 위해 부어둔 연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합쳐보니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1억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 물어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막연한 생각과 실제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당연히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하위 70%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르신을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워 정확히 70%에서 선을 긋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정도 기준 안에 들어오면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보자라고 정해놓은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월소득과 보유재산 이 두 가지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일종의 가상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소득평가액, 즉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인 소득평가액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고 받는 월급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아주 큰 공제를 해줍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건물을 세를 놓아 얻는 소득이죠. 특히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6%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넷째는 이자 소득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하는데요. 한 달 이자 소득에서 4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금 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개인이 따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일부러 늦추거나 당겨서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만약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소득으로 봅니다. 월세를 아끼는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보통 실제 시세보다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낮게 책정되므로 실제로는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0억 원짜리 자녀 집에 사신다면 매달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꾸는지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은 집, 땅, 건축물,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말하고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플러스 부채 이렇게 나온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재산 공제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둘째,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줍니다. 셋째, 부채입니다. 은행 대출금은 100%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수령액 전체가 부채로 잡혀 재산을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주택연금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앞서 설명한 복잡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나라에서 정한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당 기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이 온전히 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데는 약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그 부부의 사례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월소득 250만 원, 아내 월소득 120만 원, 65세부터 부부 합산 국민연금 72만 원 수령 예정, 서울 소재 시가 10억 원 주택, 차량가액 1,500만 원, 예금 및 보험 해지 환급금 등 금융자산 1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을 각각 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국민연금 72만 원과 예금이자 소득을 모두 더하면 이 부부의 월소득 평가액은 약 187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일반 재산인 주택과 자동차를 더한 후 대도시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금융재산 1억 원에서는 기본공 제 2천만 원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순 일반 재산과 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 1억 원을 빼줍니다. 이 최종 금액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약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187만 원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17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357만 원이 됩니다. 2025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보다 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소득이 있어도 이 부부는 아슬아슬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지레짐작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한마디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이처럼 다양한 공제 혜택과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으로는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어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노후는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그 권리를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고 품위 있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지혜와 경륜을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보,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마침내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내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있고 노후를 위해 부어둔 연금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합쳐보니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1억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 물어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막연한 생각과 실제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당연히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하위 70%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르신을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워 정확히 70%에서 선을 긋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정도 기준 안에 들어오면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보자라고 정해놓은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월소득과 보유재산 이 두 가지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일종의 가상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소득평가액, 즉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인 소득평가액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고 받는 월급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아주 큰 공제를 해줍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건물을 세를 놓아 얻는 소득이죠. 특히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42.6%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넷째는 이자 소득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하는데요. 한 달 이자 소득에서 4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금 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 소득은 개인이 따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일부러 늦추거나 당겨서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만약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소득으로 봅니다. 월세를 아끼는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은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보통 실제 시세보다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낮게 책정되므로 실제로는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10억 원짜리 자녀 집에 사신다면 매달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꾸는지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은 집, 땅, 건축물,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말하고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플러스 부채 이렇게 나온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재산 공제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둘째,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줍니다. 셋째, 부채입니다. 은행 대출금은 100%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수령액 전체가 부채로 잡혀 재산을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주택연금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앞서 설명한 복잡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